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고전학당 3차 과정이 조선 세시풍속지입니다. 그 세시풍속지가 보통 우리가 이제 3대 풍속지 하면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도 풍속지는 한 30여 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기에는 이제 풍속지 몇 개를 소개한 거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풍속지 가운데 경도잡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경도잡지나 열양세시기나 동국세시기가 이렇게 번역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번역본 안에 그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책이 막 600쪽, 800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 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경도잡지를 하면서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해야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PPT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강의 교재와 이 PPT를 같이 보게 되면 강의 교재는 이제 번역까지 실어놨고 그다음에 어려운 한자에 대한 주석도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제 PPT를 보면서 한자에 대한 공부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네, 자, 이게 없다. 어디 갔더라? 아, 저기 있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30대 정말 팔팔할 때 광대토 태양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학구적 열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얼굴에 검버섯도 없고 목에 이렇게 메모지도 있고 지금은 이제 유리벽으로 돼서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풍속지는 전통놀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한양, 서울 지역에 현장 답사를 하시거나 또는 마을 지역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궁궐, 해설사를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풍속이 있고 뒤에 세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부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도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셨지만 경도잡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도잡지는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본문은. 그래서 1권이 아시다시피 여기 풍속이라고 되어 있죠. 풍속. 그 다음에 2권이 세시입니다. 세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풍속부터 시작해서 풍속에 보면 처음에 이제 건복, 주식, 다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할 겁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좀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4, 5, 6, 3개월 동안 딱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9개입니다. 19개. 그래서 건복이 이제 이렇게 쓰개나 옷 같은 걸 말하는 거, 마지막에 가도가 있습니다. 가도는 이리 오너라 또는 물러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도 풍격가에서 총 1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시는 요 앞쪽에 원일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원일 1월부터 해서 쭉 해서 12월 31일 우리가 수세라고 부르는 제석, 그죠? 마지막 해까지 해서 총 이것도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건복, 이제 그 교재에는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해서 분절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부가 있고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 경도잡지를 썼던 유독공이 벼슬 하지 않는 선비는 사부로 썼고 벼슬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조사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부 평거 있죠? 다대복권, 방관, 정자관, 동파관, 그 다음에 조사는 당건, 그 다음에 가상, 가상, 구용, 입자, 그 다음에 천, 당해, 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역본을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사대부는 집에 있을 때 복권이나 방관, 정자관, 동파관을 쓴다. 그 다음에 조사는 벼슬아치라고 했죠. 벼슬아치는 당건을 쓴다. 당건, 당나라 때 시작됐다는 거죠. 당건을 쓴다. 그 다음에 가상, 거리 밖으로 나갈 때, 거리 밖으로 나갔을 때는 모두 고자, 용, 뭐뭐 쓴다. 입자, 사갓, 갓을 쓴다. 그죠? 갓을 쓴다. 그리고 신발로는 당해와 운해를 쓴다. 그래서 여기 해는 가죽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과 운은 거기에 있는 무늬, 신발에 쓴 무늬. 그래서 당해, 운해. 그러면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복자는 두건복자입니다. 두건복자. 그 다음에 건은 두건이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나냐? 요 두건복자는 완전하게 요까지 해서 요 머리까지 완전히 이렇게 감싸는 거. 요건 복이고 머리 쪽만 이렇게 쓰는 건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건이라고 할 때는 여기만 이렇게 해서 요 띠로 이렇게 하거나 여기만 살짝 이렇게 가리는 거. 그건 건이고 이 머리 뒤까지 해서 완전하게 가리는 것은 복. 그러니까 복은 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밑에 이렇게 검게 해서 이렇게 느릿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건이라고 합니다. 복권이 아니고 복건. 자, 그래서 사부는 사대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조사는, 벼슬을 하는 선비. 자, 그래서 두건복. 그 다음에 요 립자는 삿갓립. 삿갓립. 예. 그래서 초립동이, 초립하면, 일반 사람들은 비싸게 해서 이 삿갓을 쓰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그날 비 와서 뭐 이렇게 논에 가서 논다든가 또는 이렇게 비가 오면 송사리나 밑거리 잡으러 갈 때 아이들이 그냥 풀 이렇게 엮어서 끝을 묶어서 그냥 뒤집어 쓰면 그건 초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립동이. 초립.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부유하거나 좀 높은 사람들은 주로 머슴들이 그 풀을 가지고 엮어서 진짜 이쁘게 쓰죠? 예. 보시기에 저는 어렸을 때 막풀을 썼겠어요? 단정한 초립을 썼겠어요? 아, 다 막풀이죠. 우리는 다 막풀. 예. 그냥, 그 옆에 그 논두렁 같은 풀 많잖아요. 그거 잘라가지고 그냥 낫으로 베서 끈으로 딱 끝에 묶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빗물이 딱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을비 때는 볏짚 있죠, 볏짚.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예. 우리 한 선생님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볏짚 딱 묶어가지고 딱 뒤집었으면 볏짚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꼬맹이라. 그러면 뭐, 그냥 완벽하죠. 완벽해. 그게 이제, 복권입니다. 그래서 사부 평거. 평거는 평상시 거처할 때, 이겁니다. 평상시 거처할 때. 일반적으로 거처할 때. 그때는 대부분, 다라는 것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다부분. 예. 그래서 요 다자가 마늘 다자인데, 이게 전역석이 겹친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사실은 고기육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골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니까 겨우란 뜻이 아니에요. 그럼 나무 두 개면 겨우게요? 이렇게? 두 개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많으면 더 많다는 거, 빽빽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이것은 한자적으로 말하면 많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다는 고기가 많이 쌓여있는 걸 뜻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고기가 많이 쌓여있는 거. 그리고 이제 다하고 반대된 말이 적을소, 다소. 그래서 대부분, 그 다음에 대자는 쓰다. 쓸 때. 우리가, 요 대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것은, 어떤, 이렇게 사람이 칼을, 이렇게 창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다를리라는 것은 제사장이 가면을 쓰고 어떤 제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차이가 있다.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예,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이 쓴 사람이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분적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받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로 왕이나 이런 사람들 때 대를 씁니다. 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로 쓰이지만 원래 대라는 것은 높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추대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뭘 쓰냐? 복건을 쓴다. 복과 복건을 쓴다. 이제 이거 한번 볼 겁니다. 다시. 한자 하나씩. 그 다음에 방과는 네모난 겁니다. 네모날 방자. 방.
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왕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 이름으로서의 차이나가 아니라 왕이 있는 곳, 그건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있겠죠. 가운데. 중국이니까, 가운데니까, 중이라는 게 가운데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중국 옆에는 제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거죠? 천원 지방설이 통치체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의 제후들을 그래서 방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국.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나라는 중국.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오늘날 그 지금의 중국 황하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이 무조건 내가 거기 가운데를 차지했으니까 거기 주인이 누가 있어요? 오늘 한족만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서쪽에서도 와서 장악하고 북쪽에서 장악하고 그러면 그들은 내가 중국을 차지했다고 보는 거죠. 차지했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나한테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점점 굳어지다 보니까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난 후에 그들이 이제 그쪽을 다 장악해서 중국, 중화민국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이 공식적인 국명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뜻이 더 강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복건, 방관, 정자관, 정자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디야 문묘에 가면 그 시편 있죠. 그 아주 육현 송나라 육현 그 육현 중에 정의 정호 있죠. 그 사람을 정자라고 부르잖아. 높여서 그 사람이 썼던 관. 그다음에 소동파 소식이 썼던 관은 동파관. 그다음에 조사 당시 선비들은 그 벼슬아치들은 당나라부터 유행했던 당건 주로 당태종이 썼어요. 이걸.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 써도 좋다 하니까 그때부터 벼슬아치들이 되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당건을 썼어요. 당건. 그 다음에 가상, 구용, 입자. 아까 했던 거죠. 삿갓을 쓰고, 그 다음에 당에 운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씩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천자는 뚫을 천. 그죠? 예. 그래서, 적수 천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수. 물방울. 물방울은, 예. 천석. 뚫을 천, 돌. 그러니까 작은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 할 때 천자. 중국말로는 촨이라고 합니다. 촨. 그러면 입다는 뜻입니다. 촨 평성으로. 촨 하면 입다. 그래서 촨 이프 하면 옷을 입다. 예? 촨 시에지 하면 신발을 신다. 이렇게. 그래서 천 씁니다. 천 뚫을 천 이렇게 합니다. 천공하면 구멍을 뚫다. 구멍을 뚫다. 천공. 이렇게 천공. 중국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복권. 자, 이제 건을 이렇게 나눌 때는 따르지만 붙였을 때는 그냥 복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복건하면 두 건인데 복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검은 헝겊에 쓰개고 요즘은 이제 돌잔치 때 요거에 써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왜 이걸 쓰게 했을까? 양반 흉내 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양반 흉내. 그래서 어린이한테 이걸 써서 너도 나중에 커서 사대부가 되고 이렇게 하라.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돌잔치에 쓰지만 예전에는 일반 사대부들은 다 썼던 거죠. 자, 이게 대표적으로 송시열 초상인데 이렇게 복건이 있죠. 그러면 복건의 형태를 금방 알 수 있겠죠. 주로 이제 이런 자료들은 국립민속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검색어를 해서 그림 자료 같은 걸 많이 서비스를 해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복건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방관은 네모방자라고 그랬죠. 네모방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투를 트면 상투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목적을 망건이라고 하거든요. 망건? 요거? 그러면 고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상투를 묶어 요거대로. 그럴 때 요 관을 이렇게 방관을 싹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잘 안 써요. 지금은. 거의. 왜냐면 이제 모자가 다양한 형태가 나오니까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근데 가끔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보면 요 방관을 쓰는 사람들이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방관.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복권 쓴다, 방관 쓴다. 그리고 이제 좀 신분이 중하위급 관리들.
중하위권을 쓴 사람이 바로 요 정자관입니다. 이중으로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상화에 보면 이렇게 써서 나와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분이 영정조 순조 때 사람이에요. 이체가. 그러니까 그때 초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초상화에 보면 이렇게 만관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요거 만관이 아니라 요 관을 정자관. 그래서 송대 6현이었던 정의 정호. 요 정의 정호가 한마디로 하면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제나 이런 사람은 기론 중심이었네. 기론. 기. 근데 이제 정자 때 리 중심의 체계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가 이 장제나 이런 사람 설을 따르지 않고 정자의 설을 따라서 주자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주자학 성리학. 그래서 송대 6현이 되는 겁니다. 송대 6현. 그래서 주로 실내에서 작용한다 이거죠. 실내에서. 그러면 언제 작용하냐? 제자들이 인사를 오거나 또는 학동들이나 그 어린 유생들을 가르칠 때 딱 가운데 정자 딱 앉아가지고 있을 때 요 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자가 썼던 관. 그래서 정자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못해도 되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동파관입니다. 동파관. 이렇게 네모나져가지고 뒤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요것은 그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서 있어서, 그래서 심득경이 쓴 그 초상화에 보면 요게 바로 동파관입니다. 동파관. 그래서 당송 8대관 중에 소동파, 소식이거든요. 소식, 소철. 형제입니다. 형제. 당송 8대가 소식, 소철. 근데 이 김부식의 아버지가 이 당송 8대가를 되게 좋아해서 특히 소식, 소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이 부식, 부철이에요. 부식, 부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종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진보주의자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의 진골사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법문사를 세워서 거기에 100만 냥을 황자가 내렸어요. 그때 황하에 이재민이 홍수가 나서 수백만이 죽어나갈 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100만 냥을 내니까 유종원이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뼈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황제 뒤통수를 친 거지. 그래서 황제가 뿔따구가 탁 나가지고 저 새끼 죽여! 그랬거든요. 그때 소식, 소철이 안 됩니다. 언젠가 써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서로 견해가 달라도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인정하는, 실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식의 호가 동파입니다. 동파. 동파. 소동파. 많이 들어보죠. 조선시대 그 선비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인 중에 하나죠. 소동파. 그리고 소동파가 손님들 오면 특별히 요리를 잘했대요. 그때 이제 막 죽순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두꺼운 돼지고기 하고 탁탁 해가지고 볶아서 촥 내니까 그게 우리가 중화요리집에서 먹는 동파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동파를 숙모했던 우리 조선 선비들이 뭘 썼겠어요? 동파관 쓰는 겁니다. 왜? 초상화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쓴 거죠. 그러면 정자관과 동파관이 어느 게 더 높으냐? 당연히 정자관이. 그래서 여기는 고위관리층, 정자관은 고위관리층, 동파관은 중, 하위 관리층이 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동파관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단건입니다. 단건은 이렇게 조선 초에 많이 썼습니다. 사극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 내가 볼 때 저거죠. 태종 이방원 드라마 사극 이방원에 여기 이렇게 전형적이 이렇게 써서 밑에 이렇게 끈 같은 걸 내려놓은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사극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왜 나오냐면 중국은 당태종이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당태종을 중심으로 한 사극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때 바로 이런 형태의 관을 씁니다. 우리 고구려 때는 곡갈모자와 비슷하죠. 우리나라 곡갈모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단건을 다른 말은 사모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사모와 다른데 혼용해서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남자들이 사모, 관대. 그죠?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약간의 그 안쪽이 투명하게,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고급이고, 이건 비단으로 만든 거고, 이건 면으로 만든 거죠. 조금, 예, 낮은 거. 그러니까 비단으로 만든 거 백나나 청나나 뭐, 이거 하면 안에가 보여요. 워낙 좋아서. 이건 이제 아주 신분이 아주 높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썼겠죠. 이것은 그냥 면이니까, 면에다가 검은색, 이렇게 해서, 염색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요게 당건이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부터 왕이 썼어요. 그 후에는 이제 나도 써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대부가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왜냐면 하도 이제 변천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탕건이란 말 쓰죠. 탕건. 이게 당건에서 오지 않았을까? 탕건. 탕건을 쓴다. 그리고 감토를 잡다. 감토. 그러니까 이 당건을 쓴다는 것은 좀 벼슬아치가 된다는 거니까, 감토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벼락치기로 그냥 벼슬이 된 거죠. 감토. 그래서 이 탕건, 감토, 당건은 사모, 요것은 네 개는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한다. 그래도 대략 이제 아셨죠? 당건. 이렇게 생겼다. 당건. 자, 그리고 이제 삿갓입니다. 삿갓. 갈대나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원추형의 강보다. 이것도 우리 전형적인 고구려의 곡갈에서 이어진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김삿갓. 방랑신 김삿갓. 할아버지가 그 홍경래의 난에 연루가 돼 있었는데, 그걸 비판하는, 엄청나게 비판을 끌었는데, 나중에 자기 할아버지라고 알고 그때부터 조상은 욕되게 했잖아. 사실은 욕되게, 사대부 입장에서는 반란군에 굴복을 한 거니까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느껴서 이제 삿갓을 썼다 해서, 김병현, 대략 1807년부터 1863년이니까 홍경래 난이 1813년일 거예요. 홍경래 난이 1712년? 1811년. 와, 고맙습니다. 대략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평서대원수 홍경래. 평서대원수. 평서라는 게 평안도 평양 항해도 지역을 장악했다 해서 평서라고 합니다. 평서. 평서. 견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립민속박물관에 있고, 이것은 이제 사극 중에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탁 있고, 풍자 한시를 많이 했죠.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삿갓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읽으면, 사대부는 평상시 집에 있을 때 복권이나 방관이나 정자관이나 동파관을 대부분 쓴다. 그리고 벼슬아치 조사. 벼슬아치는 당건을 쓴다. 거리 밖으로 나갈 때는 삿갓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해. 당해는 여기에 당초문이 있다는 겁니다. 당초문. 우리가 도자기에서 많이 보는 당초문. 당초문은 이제 주로 아랍에서 온 겁니다. 당나라 풀이 아니고요. 당초라는 게 당나라 풀이 아니고, 당나라 때 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늬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당초문의 연결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로지 우리가 그리스나 터키 갔을 때 그 사원에 가서 그 벽에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 아랍인들은 절대로 다른 그림을 안 넣고 오로지 당초문과 아랍어만. 무함마드가 썼던 언어인 그 글자 두 개는 없어요. 일체 거기다가 이렇게 장식 안 합니다. 그때 쓴 무늬가 당초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유명하게 되냐면 도자기를 수출했잖아요. 아랍에다가. 왜냐면 이제 아랍인들은 커피를 자기들의 수련에 한 목표로 썼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것을 악마의 음료수라고 불렀어요. 거기다 색깔이 검잖아요. 악마의 음료수. 근데 아랍인들은 늘 깨어서 각성하기 위해서는 커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커피가 80도, 90도 이상에서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유리는 다 깨져버려요. 예전에 유리가 70도 이상 깨졌거든요. 지금 유리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면 우리나라 유리에다 뜨거운 거 딱 보면 어땠어요? 바삭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도자기를 못 만들어. 왜? 도자기의 비밀을 몰랐어요. 흙이 없어요, 실제. 그 다음에 적어도 1250도 이상에서 굽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때 막 이제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무늬가 바로
그 아랍무늬를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초문이 유행해진 겁니다. 당초, 당나라에다가 풀초자. 이게 이제 바로 당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급 코리아의 한국 여성의 여기 발에 이렇게 신고 있는 게 당해. 그러니까 당해나 운해는 같은 거예요. 가죽신. 주로 이제 노루 가죽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죽신 중에 고급 가죽신 정도로만 당해. 그러면 운해는 뭐냐? 아시겠죠? 운해, 선생님. 그렇죠. 구름무늬. 예. 당해. 그렇죠. 당초무늬 있는 것은 당해. 구름무늬가 있는 것은 운해. 이렇게. 그래서 여기 구름무늬가 있죠?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신코와 뒤축에 구름 장식이 있는, 구름무늬가 있는 조선시대 신이다. 그리고 온해라고 불렀다. 이걸 신으면 따뜻하니까. 따뜻한 거죠. 온해. 그렇지만 제 소대는 발음이 비슷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무늬가 있으면 운해. 이 정도로만. 당초무늬 있으면 당해. 그래서 벼슬아치나 선비들은 그래도 품위가 있으니까 집신을 씻지 않고 주로 당해나 운해를 썼고, 나중에는 여성들도 일반화되면서, 왜냐면 여성들은 주로 바깥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여성들도 조선 후기가 되면 나들이가 많아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장옷에 뒤집어 쓰죠. 뒤집어 쓰고 당해나 운해. 특히 우리 사극에서 공주마마께서, 또는 그 부잣집 그 딸내미가 바깥에 나갔다가 거지 같은 남자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둘이 결혼하게 되죠. 알고 봤더니, 왕자님이었다. 출생의 비밀을.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당해와 운해 정도가 충분히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유복, 도포. 그러니까 유는 이제 유생입니다. 우리가 보통 할 때, 유가가 있고요. 유도가 있고, 유교가 있고, 유생이 있거든요. 다 다른 거거든요. 유가는 집단이라고 말한다. 집단. 근데 이제 유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학문을 뜻합니다. 학문, 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학문.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배우는 거죠. 학문은, 유학은. 그런데 이것을 공자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인정하면 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묘를 하고 거기에 배양한 분들한테 늘 가서 인사를 하면 유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 그것을 유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유는 유생을 말하는 거겠죠. 유생. 유생은 복은 명사지만 중국어는 동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복은 옷이지만 옷을 입다라고 동사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들, 유생들은 도포를 입는다. 그죠? 그러니까 선비가 입는 건 도포이다. 그리고 조사, 아까 말한 대로 사부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 선비, 조사하면 벼슬을 하는 선비, 그래서 벼슬아치. 그리고 벼슬아치는 평상시 입는다. 그죠? 평상시 입는 옷. 평상시 입는 옷도 그 도포를 입는다. 평상시는 도포를 입는다. 그 다음에 무관도 늘 상복으로 입는데, 그죠? 상복을 입는데 직령이다. 직령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 도포를 할 때는 단령이라서 두 겹이 아니라 한 겹만 이렇게 입거든요. 근데 다 원령이에요. 둥글게. 다 이렇게. 목이니까. 근데, 무사들은 이게 뒤집어서 벗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묶는 거. 그래서 싸울 때 이거 확 벗어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서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령이 아니라 길게 된 직령이다. 이건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 포자는 도포포자.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두루마기포. 그 다음에 직령은 고든길. 이렇게. 자, 여기 도포 입었죠. 도포.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도포에 이게 원령입니다. 작죠? 아니, 여기 깃이 작잖아요. 밑에까지 안 있잖아요. 이렇게. 원령입니다. 그래서 통상적 예복으로 남자의 겉옷이다.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딴 폭을, 다른 걸 등 뒤에다 댑니다. 이렇게. 가운데다 대기도 하고. 오래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바람이 같은 데 찢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다른 걸 덧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립민俗관에 선비들이 입는 가장 대표적인 원령의 짧은, 단령이라도 하거든. 짧은 단자. 호단자 할 때는 한 겹이라는 뜻이고, 이때는 짧은 단자. 단령이면 짧다. 이게 깃이 짧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중학교 때 교복을 입을 때 단령이죠. 딱 동그래가지고 딱. 근데 요 무관들은 요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딱이처럼 이렇게. 예? 그렇게 가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예. 예? 이 무간도포는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도포가 쫙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매가 덮고 등 뒤에는 땀폭을 대고, 예, 길게 늘어서 직령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직령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네. 제가 사진을 분명히 해놨는데, 하여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끝에다 이렇게 덧댄 걸 선이라고 그래, 선. 이게 여기까지 쫙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건 여기까지만 내려왔는데, 이건 쭉 길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건복에, 뒤에 또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제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